어머님도 누가 저희 가족 중에 조울병이 있어요? 조울병이 예, 조울병이 많아. 오늘은 이제 조울병하고 조울병하고 분간해서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설장님. 네. 그 노트북을 연결해가지고 하면은 이 조울병에 대한 글이 이거 말고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몇 가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연결해 줄 수 있으면은 좀 연결, 내가 이따 글로 갈게.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여기서 쓰게 해주면 더 좋고. 예. 그러니까 조울병은 제 특성이요. 좋아지면은 항정신병 약물 다 끊어야 한다. 그럼 부작용이 없어요. 이 기분 조절돼가지고 미충이나 다크코트나 이런 건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8년서 9년 8년 걸리고 이렇게 9년 이렇게 시간이 걸려버리면요. 이거는 벌써 약 끊었었어요. 약을 끊었었죠, 실제로. 계속 약을 굉장히 많이 먹어가지고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원래 조울병은 3년 재발이 없으면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조현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러니까 약을 먹었어요. 이때 우울기가 온 걸 네. 조현병으로 봤으면 계속 먹었죠. 네, 네. 근로자필도 270. 계속 먹고 이때 금년 5월달에 조증이 올 때도 약을 먹고 있었어요. 예. 세로캔 2년 먹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항정신병 약물이 조증이 유발되는데 예방 효과가 없어요. 그럼 조증을 아예 가라앉히려면 200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550도 적어요. 막 600, 800, 1000. 선생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5월.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조증을 가라앉히려면 약이 굉장히 있어야 돼요. 그랬다가 쭉 내려져야 되는데 이 조현병이나 조울병을 갖다가 이걸 분갈이 선생님들도 하나도 제대로 체크를 못 하신 거라는 거니까. 예, 결국은 그렇게 봐야 돼요. 네. 여기 상담실이 두 번째 여기 일반 상담실이 기타 정신 질환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조울병 글들이 조울병 상담은 여기다 뜨거든요. 오늘 여기 이제 조현병과 조울병. 네. 오늘 한다는 것도 있고 이게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얘기해 놓은 거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평균적으로 조증은 9개월, 우울기는 12개월 가는 걸로 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그럼 대개 조증이 와서 입원하면은 4주에서 6주 정도면은 조증은 깔아져요. 깔아지는데 기분이 그대로 있어요. 약간 기분 좋은 상태가. 그래서 한 달 만에 또 6주 만에 퇴원해도 기분이 좀 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완전히 깔아지는데 한 2달 정도 걸려요. 2달 정도 걸리는데 한 80% 정도는 그렇고 한 10% 정도는 계속해서 가요. 그래서 병원에 계속해서 격리실에 막 몇 개월씩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우리도 중학교 3학년짜리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한 10% 정도는 장기간 계속해서 조증 상태에 있어요. 장기간 우울증에 계속해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살을 잘해서 굉장히 자살을 잘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조울병이 제일 무서운 문제예요. 결국은 자살로 이제는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장기간 지속되는 조증하고 우울증에 대한 것도 글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사례 27에 가면. 근데 이제 이 조울병이 70%는 재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30%는 재발이 없기 때문에 첫 발병 이후에 1년이면 모든 약을 끊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조현병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죠. 조현병은 진단이 붙으면은 조현병은 투약 중단을 권하는 의사는 경험 부족이라고 봐야 돼요. 한때 뭐 탈부투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은 1년 반 만에 첫 발병이면 끊어보는 걸 뭐 권유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적어놨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그 교과서가 틀렸다. 왜냐하면은 유럽 쪽에서는 자꾸 조울병으로 보는 경향이 많고요. 북미 쪽 지방에서는 조현병으로 진단이 혼돈스러운 그런 경향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조울병은 30%나 재발이 없어요. 약 안 먹어도 조울병은 30%나 재발이 없기 때문에 이 양극성 장애라는 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만드는 게 뭐냐면 옛날에 목사님들이 기도나 수용소 같은데 정신질환자를 모아가지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1년 지나니까 깨끗하게 낫고 야 모두 괜찮더라. 우리 목사님 연반했다. 아니에요. 그거 다 좋을 병은 30%가 항상 병이 올 때마다 접종이든 우울증이든 30%는 재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래도 70%나 재발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30%에 들어갈 거냐. 그건 이따 몇몇 가지를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현병하고 조울병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조증일 때 이 항정신병 약을 이렇게 같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랬다가 간의 상태에 오면 9개월이 되기 전에 대개 3, 4개월, 저 같은 경우에 한 3개월이면 거의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기분조절제로 나옵니다. 기분조절제가 예방약이고 정신병 약물을 한 조현병을 치료하는 정신병 약물로 조증기에만 써요. 그러니까 조현병하고 조울병을 분간 안 하고 약을 이렇게 계속해서 다 주는 의사들이 있어요. 이걸 계속해서 줘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면 조현병을 치료하는 건지 조울병을 치료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병원의 폐쇄운동이라는 것이 갇혀있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장소도 협소하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젊은 애들이 틱틱틱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싸움도 할 수 있고 이러면은 조현병인데 그러면 기분조절제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리튬이나 데파코트나 이런 기분조절제를 싸움했다 묻죠. 저는 한 번도 그 좋은 적이 없어요. 예, 진단이 양극성장애, 조울병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면은 기분조절제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분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정신과 선생님이 있고 그냥 이대로 조현인지 조울병인지 몰라요. 약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담들이 저 카페 상담실에 올라오면 제가 쭉쭉 구워가지고 교체 대상이라고 써요. 약물을 봐가지고는 조현병을 치료하는 것인지 조울병을 치료하는 것인지 나도 모르겠다. 예. 그러니 주치 바꿔라. 네. 주치 바꾸라는 게 괜히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약을 엉망으로 많이 써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경우 약을 봐가지고 또 조울병 진단받고 1년이 지났다는데 첫 발병을 끊어볼 때도 됐는데 이 약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이거는 일상적인 생활을 한도 못하게 만들어요. 조울병에서 저쪽에서 좋아지고 난 다음에 크레타피올 300ml 이상 들어오면요 잠을 하루에 10시간씩 자요. 더 자요. 그리고 잘 자고 배고픈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크레타피올 부작용이 자꾸 먹으니까 체중이 이렇게 20kg씩 그냥 막 늘어나요. 조현병이든지 조울병이든지 진단을 분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서로 분간이 안 돼서 혼동스럽다 한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이렇게 지나면 저절로 드러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울증이 2번 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2017년도에 조증이 올 때 정반대였답니다. 이때는 설치고 잘난 척하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뭐 돈 쓰고 다니고 별걸 다 하고 다니는데 이때는 두 번 분출해요. 말하는 꼼짝 안 해요. 사람이 좀 심한 사람은 죽겠다는 생각만 해요. 심지어는 죽으려고 몸배달 장소만 찾아다니고 아파트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붙잡아가지고 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반대의 양상이 드러나면 이거는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걸 분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찾아요. 조울병인지 조현병인지 찾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울병이라고 밝혀졌으면은 17년 5월이면은 금년 말까지는 충분히 조증 기간에 9개월이 간다고 봤으면 7개월, 내년 2월까지. 자, 내년 2월까지는 조증 기간이라고 조증기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잠자는 시간이 7시간 이내로 내려오면은 조증기에서 좋아지면은 약을 줄여도 잠을 많이 자요. 지금 잠 한 얼마나 잡니까? 토탈로, 낮잠까지. 낮잠은 일주일에. 이게 토탈로 치면 평균적으로 몇 시간이에요? 7시간 자고요. 7시간? 네, 낮잠은 2주에 한 번 잤습니다. 예, 뭐, 어떻든 간에 지금 7시간 정도 잔다면은 사실 더 줄어들면 조심해요. 아직도 조증기이기 때문에. 예. 9개월 간다 이거예요. 5월 달에 이번에 조증이 처음 왔으면은 9개월 가요. 내년 2월까지 간다. 그러니까 잠이 7시간 이내로 더 줄어들고는 이거 그만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지? 진짜 고민해. 아무튼
조울병의 예방약은 기분조절제예요. 조울병의 예방약은 기분조절제고 조현병의 예방약은 항정신병약, 안티사이코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밝혀지면은 약을 끊는 권유를 해서는 안 돼요. 99% 재발하는 병이기 때문에. 진단이 정확하다면 절대로 권유해서는 안 돼요. 그 당시에 같이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도 상당히 진단이 혼란스러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면담실에서 면담하고 유전 후배한테 CCTV를 한번 보라고 얘기하고 후배랑 진단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적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언니 진단도 결국은 조울병으로 봐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이 동생은 자매지간이라도 하나는 조울병이고 하나는 조현병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우기고 있었는데 결국 이 사람이 조증으로 조울병으로 판정되어지니까 한 가족 중에 삼촌 이내 부모, 형제, 아들, 딸 중에 조현병 따라오고 조울병, 양성장애가 따라오기가 어려워. 이게 인구의 1% 정도 생기고 조울병도 0.5%에서 1%까지 있는데 그럼 인구의 1%도 안 되는 이런 질병이 한 가게에 따로따로 진단 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상반된 진단을 가지고 치료받고 있다면 어느 한쪽은 꼭 반대편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걸 갖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40대에 자살한 외삼촌, 고모, 그러니까 친가 외가 쪽에 다 이 조울 경향이 있었다고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게 이제 제일 잘못한 걸 중에 이게 지금 3번에 적어놨는데 우울증일 때 오늘도 죽겠다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서 정기치료까지 대학병원에 가서 했어야 했던 지독한 경과를 보아서인지 재발이 없이 나중에 대학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왔는데 재발이 없이 3년이 지났어도 저는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3년 지나면 약을 끊어보자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가씨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우울증이 하도 심하게 오니까 저러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보면은 7년을 계속해서 약을 먹게 했는데 7년 먹고 난 다음에도 약을 끊는 계기가 두 번째 아기를 가지니까 본인이 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신분열병 있는 사람들 이 책을 2010년도에 한 20년 경과 기록을 또 알아보기 했을 때 이 사람 친정집에다가 여기 사례 18번인가 그래. 이 사례 연구가 제가 전화를 하는데 이거 자살해가지고 죽었으면 어떡하지? 실제로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괜히 다 잊어먹고 있는데 전화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날 이제는 40대 아줌마 맞죠? 이제는 50대. 그날 친정집에 놀러가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두 번째 얘기를 가지면서 7년 동안 꾸준히 약 먹었던 걸 그냥 끊었는데 그게 2001년이에요. 2010년도 제가 이 책을 다시 사판 개정판을 낼 때 9년 동안 재발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재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다 가르쳐주고 조울병이 유전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한 부모 한쪽이 조울병이면 그 자녀의 40%까지도 발견하는 걸 우성 유전으로까지 알려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2명이니까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지만 문제가 생기면은 난 연락해.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 남겨놓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7년 동안 약을 계속해서 먹게 했지만 뒷부분 4년은 3년만 먹었으면 됐으면 4년은 계속 먹은 거다. 결국은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항상 조울병은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간의 상태에 이르고 기본조절제만 먹게 된다면 3년 지나면 단약하는 걸 상의해야 한다. 의사랑 상의하는 게 맞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 뭐 재발이 훨씬 더 많은데 약 먹겠다고 그러고 오는 환자 뭐 굳이 병원에 환자도 별로 없는데 뭐 며칠도 올려야 되고 그냥 주는 게 낫지 않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약이 계속 이렇게 가요. 짬뽕이에요. 뭐가 뭔지를 몰라. 요 사이에 끼인 진단이 조현 정동장애라는 병이 있어. 조울병을 정동장애, 양극성장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조현 정동장애는 이거랑 또 양상이 또 달라요. 그래서 조현병, 조울병, 조현 정동장애를 세 개를 다 한꺼번에 놓고
보면은 조현정동장애로 엄격하게 진단 내릴 수 있는 경우는 5%도 안 돼. 많지 않아. 그런데 중간에 끼어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체반이 너무 많아. 저인지 저인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거 어렵게 뭘 분간할 거 뭐 있어. 그냥 불러주면 되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주치의를 만나는 사람은 불필요한 약을 계속 먹고서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먹고서 비만도 오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좋을 병인데 이런 그에타피네진 약을 계속 써서 지연성 운동장애가 오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었어요. 분명히 교과서에는 양극성 장애는 호전되면은 항정식병 약물은 끊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연성 운동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조절제만 먹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재밌게 그거는 뭐 개인적인 그 아가씨가 상당히 미인이어서 제가 혼자 살 때 우리 애들도 같이 하고 그래 봤는데 여성으로서의 관심도 가질만 했는데 왜 그만뒀을까 뭐 이런 걸 갖다 작덕처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 연구 5번 저 책의 사례 18번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조현병에 대한 소홀을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조울병에 대한 거 조울병은 호전되고 나면은 이 항정식병 약물을 끝내야 되는데 문제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문제예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물론 한 10% 정도는 아예 뭐 장기간 가버리니까 진짜 7, 8개월을 계속 입원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한 80% 정도는 한두 달 입원하고 퇴원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 퇴원할 때 저 쿠에타피닐 막 500, 600 저렇게 먹으면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약을 줄이다 보면은 조정 기간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게 떠요. 다시 뜨면은 개방으로 내려왔다가도 폐쇄로 보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 조증 증세가 올 때는 성적인 욕구가 상당히 높아져서 여자도 남자를 꼬시고 남자도 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래요. 그래서 개방병동에 내려오면 자기가 먼저 유혹을 해놓고 나중에 시비가 있어서 뭐 성희롱했다, 성비 이거 시끄러워서 그냥 병동이 시끄러워서 사실은 이 조증 환자들은 좋아져도 개방병 잘 안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원할 때까지 이 폐쇄병동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약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약을 줄이다 보면은 다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기가 이렇게 분명히 왔을 때 만일에 이 경우에 98년이나 2006년도에 봤다는 하더라도 이 우울기를 갖다가 봤을 때 우울기 때도 이 약이 다 떨어져요. 결국 기본조절제만 남습니다. 한 6개월 지나가면은 우울증 약이 빨리 안 끊어주면은 우울증 약 때문에 또 세로토닌 노예필이 올라가서 조증이 붕 떠요. 그래서 이 조울병 환자가 자기가 치지가 안 되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정신과 외래와가지고 선생님 치지도 안 되고 우울해서 뭐 살고 싶지도 않고 이러면은 정신과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돼요. 이 항우울제를 잘못 줬다가는 떠가지고 저쪽으로 또 입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조울병 환자인데 자꾸 우울을 얘기하니까 심지어는 뭐 잘 싫다고까지 얘기하거나 그러면 이제 우울증 약을 안 줄 수도 없죠. 차트에다가 자살 생각이 있다 이래놓고 우울증 약 안 주면 정신과 의사도 다쳐요. 소송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약 잘못 줬다가는 또 붕 떠가지고 또 정신병을 입원해요. 저도 한 2번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우울기를 자꾸 얘기하니까 약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줬는데 떠요. 떠서 막 또 설치되니까. 저쪽으로 설치되면 입원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입원을 안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동네 다니면서 이성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섹스하려고 돈도 찌뿔도 없으면서 막 터주고 막 뿌리고 다니고 심지어는 돈 없는 사람이 대출받아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지고 불쌍한 사람은 부재 줘야 된다고 그러고 만원짜리 옛날에 말 확실하게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냥 정반대 모습을 보이니까 이건 확실한 우울증. 그러니까 오랜 세월 10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한 명을 꾸준히 보는 이상은 그 환자에 대해서 볼 수가 없어요. 다 알죠. 그래서 믿을 만한 의사 선생님을 찾게 되면 특히 조울병은 가까운 데서 믿을 만한 의사 선생님이랑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가장 무기예요. 지금 40대시죠. 제가 66세니까 저 죽어도 20년 더 살아요. 집 근처에
내가 양천구에 살면 양천구 안에 가장 믿을 만한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하나 가족처럼 알고 지내는 가장 좋아. 꼭 좋을 병 아니어도 조현병도 사실은 비슷해요. 뭔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뭐든지 터놓고 상의할 수 있는, 왜냐면 이게 다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 30%에 못 들어가면 평생 고생하는 병이에요. 조현병은 저절로 죽을 때까지 약 안 먹을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걸 뭐 아주 소량 제일 약한 거 아밀파 2m짜리 반 잘라서 먹는다. 이럴 정도로 줄이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끊었다 하면 99% 재발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선 조울병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고 또 다른 환자분 약적을 얘기를 할 텐데 조울병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뭐 질문하려고 했어요? 저 조현병에 대해서. 이 조현병에 대한 게 있다 할게요. 의사 선생님들이 조현병과 조울병을 분간 안 하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은 가장 정신과 의사 중에 하찌라고 보십니다. 분명한 조현병인데 싸움한다고 기분 조절해주는 이런 의사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싸움할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내일 퇴원하고 다 준비해놨는데 오늘 입원한 놈이 제정신도 아닌 건데 헛소리 하는 것만 해도 시끄러워서 나도 환장하겠는데 슬그머니 와가지고 남의 물건 샤프다 가지고 막 가져갔어요. 야, 안 되나? 짓거라고 무게요. 그러고 그걸 근무자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다 좋아져도 근무자가 아니라 심좀 센 놈 지주먹이 먼저 나가요. 그러면 좋아지는, 상태가 좋아지는 나빠지는 다 이제 경식 다 들어가요. 추가 싸움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폭력성이 있으니까 기분 조절을 줘야 된다. 폭력성은 기분 조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이거는 조증일 때, 우울증일 때 이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예방약이지 결코 폭력성을 잠재우는 약이 아니다. 제가 레전드 시절부터 조현병인데 기분 조절을 왜 주나 진짜 파견 나가서도 선배 전문의생님들한테까지 부딪혀보면요. 싸움했으니까 준다. 치료자한테 욕했으니까 준다. 이건 말도 안 돼. 꼭 필요한 것만 장복하는 약물인데 꼭 필요한 것만 먹는 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또 데파코트 같은 것들이 데파코트도 비만하고 탈모를 얘기하는 환자들이 왕왕 있어요. 만일 이런 문제가 있다면 바꿀 약들이 많아요. 리튬도 있고 카마지핀도 있고 요새 나오는 라모트라진도 있고 별약이 다 있기 때문에 종류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조현병이든 항정신병 약물이든 그 다음에 기분조절이든 그 다음에 항우울제도 이게 엄청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약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든지 온다면은 약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의사 선생님이랑 만나서 최소 유지용량을 찾아서 정상적이나 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조울병에 대한 얘기가 더 질문이 없으면은 이제 전반적인 약물 강의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도표, 이 항정신병 약물 이 도표에서 제일 우측에 있는 경험적인 최소 유지 용량에 이 용량이 대단히 중요하다. 최소 유지 용량을 조현병일 때 최소 유지 용량을 언급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피하는 게 좋다. 그럼 최소 유지 용량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정신과 의사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좋게 보면 한 20% 있다고 그래요. 네, 사실은 제가 경험적으로 다녀봐도 거의 없어요. 없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조현병이라는 진단 붙으면 의사 입에서 먼저 인생 끝장난 것처럼 보호자 않게 얘기해요. 그거는 최소 유지 용량이라는 개념을 안 가진 사람은 당연해요. 왜? 평생 해보니까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평생 조현병 환자들한테 이런 약을 줬어요. 그러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조현병 환자인데 약을 소량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조리 같아. 그 조현병 아니잖아. 완전히 잘못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 의과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한 사람이 4명이나 있어요. 제가 현역에서 항정신병 약물을 먹어가면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를 거쳐가는 사람이 10명 넘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소 유지 용량을 찾으신 분들은 시집장가하고 아들 낳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최소 용량을 언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약을 아까 샘캐로 500ml만 평생 준다고 한다. 그래서 절대로 그 의사는 시집가서 약 먹으면서 건강한 얘기 날 수 있다는 얘기 안 해요. 못해요. 약을 더블로 말해줬으니까. 그런데 이 최소 유지 용량을 언급하고서 여기 적혀 있는 만일에 세 번째는 할로페리도를 3ml 주고 있다. 시집가서 건강한 얘기 낳고 살아요. 그런데 할로페리도를 여기 상담실에 글에 어제 올린 글 한번 보십시오. 이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걸 몰라가지고 상담실에다 글을 올렸던데 24년 동안 헛소리를 하고 살았어요. 24년 동안 헛소리를 하고 살아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 상담실에다가 제가 올려놔. 24년 만에 약을 얼마나 먹고 있냐면요. 이 할로페리도라는 약을 60ml를 먹어요. 이 할로페리도라는 약을 갖다가 60ml를 먹는데 저 60ml라는 용량은 어마어마한 용량이에요. 여기 도표를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칸에 치료 범위 용량이 10ml만 먹어도 다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환자가 좋아지지를 않으니까 약을 얼마를 줬냐면요. 마지막 먹은 게 할로페리돌 60ml를 줬어요. 할로페리돌 60ml를 주고 클로포로같이 200ml. 그러니까 저런 약을 먹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정신과 의사를 만났음에도 과량의 항정신병 약물을 쓸 수밖에 없다는 좋아지질 않는다고 생각하면 써야 되는 약이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죠? 2차 약인 이 클로자핀을 써야 돼요. 여기 덮여 있는 것 중에 제일 밑에 약만 2차 약이에요. 이 덮여 중에 제일 밑에 클로자핀. 조현병에서 1차 약에 반응이 안 오면 2차 약인 클로자핀을 쓰는 거예요. 약을 저렇게 떡으로 먹던 사람이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체격이 커요. 입원하는 날 클로자핀 쓰면 좋아집니다 하고 84kg예요. 입원하는 날 클로자핀 300을 줬어요. 바로 그 다음날 좋아요. 바로 300 먹고 바로 그 다음날 좋아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250을 줬어요. 250을 4일 동안 줬어요. 그 다음에 바로 200ml 달랑 두 알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입원시키면 일주일 후에 면역을 하는데 그 연세 많이 드신 팔순 노모가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환자가 한 번에 확 달라졌으니 24년 동안 고생한 게 끝났습니다. 면회 돌아보십시오.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일주일 후가 아니라 4일 만에 면회 왔는데 이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밤늦게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담실 들어가시거든. 여러분들이 상담실 들어가시거든. 이게 상담실에 제가 공지에다 딱 올려놨습니다. 상담실에 24년 만에 해온 이 글을 상담글을 언제 올렸냐면은 어제 밤에 올렸어요. 24년 만에. 그래가지고 입원시켜놓고 4일 만에 면회 왔는데 정말 24년 동안 이상하던 그 표정이 그냥 사라져요. 이 사람의 특징이 좋아지니까 너무 온화하고 웃는 얼굴인 거예요. 완전 24년 동안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저 글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과연 24년 동안 치료한 정신과 의사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독설가냐. 아니, 저런 환자를 볼 때마다 2차 약이 있는데 클로자핀이 위험한 약이 아니에요. 그거 백혈구가 떨어지면 사람 죽는다는 약인데 이래놓고는 자기가 쓸 줄 모를 뿐이에요. 문제가 생길 확률이 0.2%밖에 안 됩니다. 0.2%도 혈액검사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갖다가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처를 취하면 제가 한 500명 이상 클로자핀을 썼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약물 중단, 백혈구가 떨어져서 약물 중단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1년 지나가면은 10,000명에 1명도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만큼 안전한 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 클로자핀이 1차 항정신병 약물을 이런 케이스에 약을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 이제 지연성 운동장애 같은 거 오기가 딱 쉬워요. 그래서 지연성 운동장애가 왔을 때는 또 써야 될 약이 또 클로자핀이에요.
그래서 이 클로자핀에 대한 거는 약을 여러 가지를 많이 쓰게 되면 꼭 써야 되는 게 클로자핀이다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항정신병 약물의 이 도표에서 조현배에서 이 제루추의 최소 유지 용량의 바깥 용량 칼로페리돌 같으면 3ml 젤독스 같으면 40ml 로나세린 같으면 8ml 설피린 같으면 400ml 아비설 솔리아 같으면 300ml 여기까지는 꼭 줄이는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최소 유지 용량의 개념이 없으신 분들한테 다니는 사람들은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자식 하나 좀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최소 유지 용량을 언급하는 사람들 우리랑 똑같이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똑같이 살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좌도 계속해서 다니고 있고요. 오늘 이 두 분 여기 용량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클로자릴 150ml. 렉사프로도 하나 있어요. 예. 렉사프로. 클로자핀 150ml. 렉사프로. 그 다음에 이 클로자핀을 먹는데 이런 키로켈 50ml하고 장이죠. 인베가 3ml가 같이 있는데 이게 클로자핀 용량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쿠에타핀은 좀 안 맞아요. 이거 깔아지는 것만큼 쿠에타핀도 깔아지는 얘기예요. 인베가는 맞을 수 있어요. 인베가 3이 첨가됨으로 인해서 클로자핀 200 먹을 걸 150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클로자핀 쓰는 사람만 이렇게 복합 처방을 잘 내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는 안 써요. 이건 끊어보십시오. 별 의미가 없어요. 큐로켈이요? 예. 그러니까 약을 이렇게 세 가지씩 쓰는 거는 근데 자기 전에 먹는 약이거든요. 자기 전에 먹든지 어떻든지 간에 클로자핀만 먹어도 잠을 너무 많이 자. 클로자핀만 먹어. 그러니까 잠잘 목적으로 여기 트라조돈도 먹고 졸피뎀도 먹고 클로라제팜을 먹는다면 이거 다 불필요한 얘기예요. 자, 지금 토탈 잠자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낮잠까지 다 하면 몇 시간 돼요? 12시간 돼요? 11시에서 12시간. 예. 11시간에서 12시간 자는 사람이 도대체 졸피뎀 먹는 이유가 뭐예요? 수면제 왜 먹냐고요? 자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잠드는 게 힘들어요. 잠드는 거는 10시간 넘게 잠자는 사람이 잠자러 오면 이상하죠. 너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거는. 내가 잠을 10시간 넘게 잤으니 12시 돼서 잠이 오면 그게 더 비정상이에요. 그렇잖아. 너무 당연한 거예요. 먹을 필요 없어요. 자, 잠을 9시간 이상 자면서 잠 오는데 도움되는 약 이거 다 먹을 필요 없어요. 졸피뎀도 당장 끊으시고요. 졸피뎀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는데. 그 다음에 트라조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항우울제로 이것도 수면 목적으로 먹었을 거예요. 이것도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클로나제팜이라는 것도 이거 리보트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부 다 수면 목적으로 먹는 약. 자, 10시간을 넘게 잠자면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먹어도 충분해요. 일단 이것만 먹어요. 그리고 지가 못 자면 얼마나 못 잘 거냐고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10시간 넘게 자요. 그러면은 내가 오후 1시, 2시에 일어나놓고 밤에 12시에 잠이 오기를 기대 안 하면 그거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무조건 9시는 일어나야 돼요. 예, 아무리 늦어도 9시는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돗밥을 가지고 허벅지 찔러요. 뭐 살도 쪘겠다 그냥 피 뽑아버려 그냥 푹푹 찔러가지고 일어나게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버릇은 못 고쳐요. 평생을 잠을 12시간씩 잔다면서 수면에 도움되는 약을 막 이렇게 막 먹고 있어요. 그럼 결과는 살면서요. 예, 아무런 도움될 게 없어요. 요거 클로자핀하고 인베가만 딱 먹고요. 나머지 다 끊으세요. 다 끊고 9시에 무조건 일어나세요. 9시 일어나자마자 블랙커피 갖다 대령하세요. 커피 마시세요. 잠 깨우세요. 예, 하루에 커피 2-3잔 마셔도 돼요. 이 클로자핀 먹는 사람은요. 커피 한 3잔 마셔도 돼요. 어떻게든지 잠을 9시간 이내에 내려오도록 만드셔야 돼요. 무슨 방법을 쓰든지. 그러면은 만일에 9시에 일어나가지고
낮잠 안 자고 하루 종일 헤매고 다녔으면 약 이 정도 먹으면요. 저녁 때 9시에 되면 골았다고요. 못 자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활 습관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약 먹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클로자핀 쓰기 전에는 클로자핀 2차 약이라고 했습니다. 클로자핀 쓰기 전에는 지금만큼 좋아진 적이 없습니까? 과거에. 클로자핀 쓰기 전에 예, 지금만큼 좋아졌던 적이 없습니까? 있어요. 예, 그런 클로자핀 필요 없는 약이에요. 클로자핀은 근데 약을 끊었을 때가 그때 그거 내가 그랬어요. 자, 자이프렉사나 구에타핀이나 할로페리돌이나 딴 약을 먹고서 지금 정도로 좋아진 경험이 있다면 클로자핀 2차 약을 쓰는 게 아니에요. 클로자핀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렇게 24년 동안 소설이하는 사람. 1차 약에 반응 안 하는 사람한테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1차 약으로 지연성 운동장애가 와서 근육의 당김이나 이런 이상한 행동을 계속 이런 경우에 클로자핀을 쓰면은 빨리 쓰도록 돼 있어요. 그걸 빨리 안 바꿔주면 지연성 운동장애로 평생 고생.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클로자핀을 쓰는 약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만이 와 있으니까 젤독스나 로나스를 바꿔요. 시행착오가 오더라도 바꿔야 돼요. 젤독스나 자이프렉스나 아빌리파이론 자이프렉사하고 구에타핀은 제가 몹쓸약이라고 적어놨었죠, 카페. 왜? 비싸기만 하고 잠만 짓다죠. 클로자핀은 그래도 꼭 필요하니까 써야 되는 이유라도 있지만 구에타핀하고 구에타핀 소로켈, 자이프렉사 올란자핀은 잠을 많이 자게 하고 식탐 부작용이 많아서 비만만 해요. 그래서 저는 먼저는 선택조차 하지 않는 약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비만이 88kg가 와 있으면 본인 희망 체중이 만일에 68kg라고 가정을 한번 봅시다. 20kg를 빼야 돼요. 그죠? 63kg요. 좋아요. 64kg 치고. 그 정도 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무조건 약은 꼭 딱 적어놨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비만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써야 될 약. 약 바꾸고서 만에서나 성공해요. 경험상 로나센 젤독스로 바꾸어서 반 정도에서나 체중 감량에 성공한다.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저런 약으로 바꿔놓고 본인이 덜 먹는 노력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러면요. 진짜 배가 고파요. 배 사이즈를 줄이고 배 고프고 본인 노력하는 사람 다 내려가요. 아주 20kg 쭉쭉 빼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만한 정신력을 가지고 덤비는 자에 많이 달려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오는데 잠시 거기다가 식탐 부작용이 없는 로나센, 젤독스 이걸로 바꿔보자고 얘기 안 하는 의사는 여러분들이 교체하면 돼요. 약이 분명히 옛날에는 몰린돈도 있었어요. 요새는 생산을 안 하니까 비만이 오면 저 약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분 뭐 궁금한 거 더 있으면 얘기합니다. 생각이 드는 거랑 한청이 들리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런 질문을 의사 앞에서 하면은 약이 이렇게 돼요. 점점 더 늘어나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요. 얘기해서 도움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안 하면은 본인도 잊어버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의사도 잊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을 더 빼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건가 이런 궁리예요. 예. 그거 뭐 근거도 없는 그냥 이상한 얘기를 하면 의사도 가만 안 듣고 있으면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의사는 저인병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상태가 나쁠 때는 누가 봐도 그런 질문도 못해요. 대화가 안 되고요. 저인병의 특징이 정신병적인 상태에서는 대화가 안 되고요. 그럼 대화가 안 될 때는 약이 더 필요해요. 그런다. 제가 환청이 조금 들리는데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에 들리는 거기도 하고 환청 들리는 거하고 이 분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분간에서 뭐 하는데? 말 안 하면 돼요. 말 안 해야 사라져요. 의사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집에 갈 때 이렇게 이야기 한 개씩 만들어요. 네. 거의 얘기 없어요 그거. 제가요 거제에서 2년 동안 근무할 때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서 한 반은 수도권에서 왔었어요. 거제까지.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려보낼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의사 앞에 가서 말 조심해라.
의사가 먼저, 저는 환청 들리냐고 묻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얘기 꺼내면 왜? 약 더 먹고 싶어? 약 하나 더 줄까요? 아니요, 저 약은 더 먹기 싫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말을 안 할 수 있다면 그거 진짜 환청이 아니에요. 의사가 아무리 하지 마라 해도 뭐 이 표정도 이상하고 하는 짓거리나 행동이 이상해요. 그럴 때 약이 더 필요한 거지. 환자가 와가지고 저 환청이 조금 남았는데 약이 찍 올라요. 그래서 나날이 약이 올라가는 결과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상에 대한 얘기를 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끼리도 정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요. 정상에 대한 얘기를 안 해도 약이 더 정량이 필요할 때는 느껴져요. 내 자신이 금세 느껴져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진료실에 딱 들어왔는데 약 정량이 필요하면 벌써 들어오는 표정부터 다르고요. 앉아서 하는 짓거리나 행동이나 말이 달라요. 앉아가지고 요즘 잘 지내세요? 시익웃을 하면서 예, 잘 지내는데요. 소리가 조금 들려요. 야, 조금 들리는 게 얘기 안 하면 되잖아. 아니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잠깐 뭐라고 그런대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왜? 약 더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원천적으로 정리 얘기를 못하게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 거야? 나이가 32인데 뭘 어쩌자는 거야? 뭐 할 거예요? 뭐 해서 먹고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야 앞으로? 젊은 사람이 뭐해? 나이 32 그래? 일을 해야죠. 예, 뭐 해서 일하랍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어디 가서 알바이트를 하더라도 어딘지 가가지고 우선 약물 조절 1번입니다. 약물 조절 1번이면 9시간 이내로 수면 시간을 줄여놓고 무조건 일해서 돈 벌어와요. 아버지 돈 벌어오게 만들어야 제 아들이 살아납니다. 돈 안 벌어오면 집에서 쫓아내세요. 실제로 제가 진료를 그렇게 해요. 집 쫓아내라고. 성경에도 뭐라고 적혀있냐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요. 아니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하나님이 일 안 하면 가서 돼지라고 했어요. 그 먹지 말라는 건 가서 죽는 소리예요. 그렇게 무서운 말을 했는데 우리가 위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식이 엉망진창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나가서 돈 벌어오게 하세요. 나이 39대 돈이 왜 돌아? 아버지는 나가서 힘들게 일하시고 무조건 나가서 약을 이렇게 써가지고 도저히 이런 시간 못하겠다면 몇 시간이라도 나가서 돈 벌어와요. 그래야 살아갈 길이 생겨요.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인배가 6mm 잡수시는 분은 뭐 큰 부작용이 없을 것 같은데 68cm에 59kg면 아주 적절한 체격이고요. 그죠? 31세 168cm 59kg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아니요, 제 딸인데요. 예, 그런데 체격도 좋고 뭐 비만도 없고 다 좋은데 뭐가 제일 걱정이 돼요? 얘가 그러니까 31살 5월 달에 제가 처음 알았어요. 얘가 갑자기 집에 왔는데 금년 5월 달에. 예.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이제 얘가 회사를 다니면서 근처에서 방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옆집에 회사 사람이 이사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뭐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은 그래서 근데 이제 얘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회사나 학교나 시집이나 우리가 어디 일터에서나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받는 건데 현재 문제점이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아니, 현재 그런데 문제점. 이제 2달을 휴직을 하고 지금 다시 회사를 다시 갔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다시 복학할 만하다고 써줘가지고. 근데 제가 좀 저는 이제 계속 걱정되는 이유로 얘가 거기에서 회사 사람이 자기를 감시한다고 그러고. 지금도 그 얘기해? 아니, 지금은 그거는 아닌데. 아니, 양성도 얘기 안 하면 이제 어머니도 잊어버리세요. 바로 얘기해. 가끔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거는. 그런 얘기 제가 아까 그랬죠. 얘기 못하게 하라 그랬죠. 그 의사 앞에 가서 그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 인배가 9mm, 12mm 안 올리면 다행이에요. 말 조심해라. 예. 지금도 6mm도 이거 세. 네. 예. 근데 많이 또 환청 얘기를 꺼내거나 회사가 아니라 누가 또 날 가면 어떻게 하는 것 같다는 말 나오는 순간 약 안 올라가면 다행이니까 말하지 말라. 정세 얘기 앞으로 하지 말고 살자. 정세 얘기 안 하고 살면 약이 저절로 괜찮은데 전해. 회사에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 다녀도 저는 이제 그게 염려가 돼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네.
지금도 누가 날 감시하는 거 아니냐, 지금도 누가 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묻고 다니기 시작하면 그 회사 쫓겨나게 됐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확인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본인 손해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 안 좋은 얘기, 증세 얘기 하지 말라고. 선생님. 예. 어머니도 묻지도 마세요. 야, 너 요새도 회사 맨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요. 어. 제일 나빠요.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이 사람은 맨날 그것만 생각해요. 예, 아예 상대를 안 해버리면 그 사람도 잊어버려요. 다 같이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증세는 집에서 절대로 묻지도 말고 얘기 꺼내지도 말고 사실은 의사 앞에 가서도 얘기 안 하는 게 맞아요. 예, 의사 앞에 가서도 얘기를 할 때마다 자기는 리마인드를 하는 거고요. 여기 사례 이 빨간 책에 37번을 읽어보면은 좋아졌는데도 계속해서 한참 얘기를 해요. 분명히 좋아졌어요. 우리 표정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한참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냐면 한참 얘기 꺼내기만 하면 어머니한테 나가버리라. 상대를 하지 말라고. 제 식구 사는데 한 3개월쯤 상대를 6개월쯤 상대를 안 했더니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진짜 말을 안 하더래요. 근데 장가간 남동생이 와가지고 같이 형 낚시하러 갑시다. 낚시터를 가요. 이 남동생이 청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맨날 연놈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그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얘기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이상하거든요. 형 맨날 그 연놈들이 떠들어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더니 그 연놈들 어떻게 된 거요? 야 인마 내가 얘기하는데 네가 얘기하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한청이든 망상이든 지나간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좋아지고 상태 나빴을 때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쌍소리하고 쌍욕했던 것까지 기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약 쓰면 일주일 이내에 다 좋아져요. 다 좋아지면 굉장히 괴로워요. 처음에 야 내가 어쩌자고 아버지한테 쌍시옷자를 당하니 난 인간 쓰레기야. 난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병에 왔나봐. 내가 정신병자야.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 그러다가 한 일주일만 딱 지나가 보십시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정신병적인 상태에서 했던 은행이어도 부모한테 함부로 하거나 욕쟁이를 했으면 처음에 면허 가서 뿔 앉아가지고 부모님께 죽을 때까지 다시는 욕 안 한다고 네가 맹세하고 사과드려. 저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게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몇 번 재발하면요 이거는 아나무인이에요. 부모님을 개떡처럼 하고 집안을 아수라장을 나중에 병 재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격장이 비슷해져. 그런 걸 성격이, 인격이 항폐화가 온다 그래가지고, 예, 이런 재활기관이나 납병이나, 어디 가서 적응을 못하니까. 부모한테 함부로, 좋아지고 난 다음에도 함부로 하는 게 남아있는 사람은 어디 조직사회나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봤자 얼마 안 가서 튀겨나오는 게, 직장이라는 곳에 가면은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갈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이 집에서의 갈등이랑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기분 나쁘면 부모한테도 쌍소리 했던 인간들이 직장 상사는 그 상사를 보이겠습니까? 의사도 안 보여요. 저한테도 욕하고 나가는데 제가 진료를 하다 말고 부모한테 쌍소리 했다 그러면 제가 진료실에 이렇게 원장 의자에 앉았다 벌떡 일어나요. 뭐? 부모한테 욕하는 인간 그게 사람이야? 야, 너 사람 맞냐? 제가 딱 그래요. 깜짝 놀라서 쳐다봐요. 병원을 10년 다녔는데 지보고 의사가 갑자기 그냥 반말해가면서 부모한테 욕하는 인간이 인간도 아니다. 딱 그러면 딱 쳐다봐요. 아니 병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니 지금 병 다 난 지가 지금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요새도 부모한테 욕을 한다고? 너 이거 인간 쓰레기야. 너 뭐야? 인간이야. 너 뭐야? 야 저기 가서 죽는 날까지 부모한테 욕 안 한다고 저 구석에 가서 꿇어 앉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사과부터 해. 하기 싫으면 나가! 내가 딱 이래. 내가 앉혔다가 얼마나 고민하는지 아세요? 이걸 일어서 가서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할까? 저 새끼가 지가 의사는 약이나 주면 그만이지. 나한테 왜 꿇어 앉으라고 그래? 한참 고민하다가 5명 중에 한 놈은 뒤집어 놓고 나가요. 개 같은 엑스야. 약이나 주면 되지. 너나 잘해라. 실제로 가끔가다 저 방 책상에 있는 화분이 깨져요. 5명 중에 4명은 가서 꿇어 앉아요. 네, 제가 생각해도 몹쓸 짓을 했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욕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라고요. 이게요, 집에서부터 부모님들이 조현병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병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오는지 몰라요.
정신의학의 연구가 지금 100년이 됐어요. 이유를 모른다. 그런데 약도 우연하게 개발이 됐어요. 저 제일 위에 있는 클로프로마진이라는 약이 제일 처음 개발됐는데 이게 1952년입니다. 이제 65년 됐어요. 1952년인데 그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의 이 조현병,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모두 다 피해됐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1%의 자연 치유하는 건 다 피해. 약이 개발되고 난다면은 모두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잘못 쓴으로 인해 가지고 망가지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81년도부터 정신 환자를 보기 시작했는데 37년째 이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사람이 하는 일에는 틀림없이 길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 이 만성질환에는 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 없어서 잘못된 치료자를 만나서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영영 헤어날 수 없는 아주 나락으로 빠져버린 이런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약이 다 개발되어 있으면서도 24년 동안 병원 다녔는데 이제야 좋아지는 환자. 자, 이런 걸 꼭 환자 책임이라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의사도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환자를 보호자 부분도 이대로 가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 하면 다녀도 돼요. 그런데 아이 이거 뭐 잠을 10시간 12시간씩 자고 이래가지고 내 아들이 5년 지나면 어떤 인간이 되겠어. 그냥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도 뒤지고 어디도 뒤졌더니 오늘 양천구에서 이런 강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보셨으면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지금 10시간 12시간 잔다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건 이건 난센스예요. 어떻게 하든지 9시간 이내로 수면으로 들어오고 내 아들도 나가서 6시간 8시간 일해가지고 알바라도 좋으니까 돈 벌어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안 만들어 얘기 시간 듣고 싫어가지고 아유 뭐 다른 집 자식들은 잘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 이미 포기했다는 데는 의사도 더 이상 도와줄 방법도 없고 길이 없어요. 자 이제 병난지 몇 개월이 안 돼, 6개월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회사를 갔다 오면은 졸려갖고 9시에 자가지고 자, 7시에. 그게 이 약이 많습니다. 아, 약이 많아요. 예, 약이 많고, 제발이 오더라도 이걸 반으로 다 줄여봐야 돼요. 반으로요. 예. 벤조도. 제발 오면 다시 올리되, 예. 저는 이 인베다를 안 좋아해요. 자칫하면 약 먹는 표시가 많아요. 약 먹는 표시가 많아요. 지금 약 먹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 좀 끄부정하거나 이런 느낌 없어요. 이 자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약이 잘 맞는 사람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약은 제가 병원에 갖다 놓지 저기도 빠져버렸습니다. 글쎄 여기에 그 다음에 또 이 인베가 선스테를 이 주사제 맞는 사람은 안절부절 못하는 부작용이 자라서 제가 장기 주사는 절대로 못 먹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게 캡슐이 돼 있어가지고 자르기가 어려워요. 3mm짜리가 또 있다고. 예, 있는데 이걸 이틀마다 매일 보세요. 대신에 따박따박 지키고 그런 부작용이 사라질지 몰라요. 장난이랑 그냥 사라질지 모르고. 그래서 성공하시면 그 다음에 3mm짜리로 달라 그래가지고 3mm, 이거 3mm, 1mm로 바꾸면요. 3mm 먹으면 벤지 안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처녀들은 장국해야 될 약인데 시집가서 약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부작용해서도 안 먹을 수는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3mm 먹고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면 이거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3mm를 예, 먹고 이제 저거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가끔 소리가 들려 그러면 올려야 돼요? 아니면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올리면 가끔 들린다고 가끔 들린다 그러면 야, 너 약 더 먹고 싶냐? 아. 입담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 안 하고 넘어가면 그건 괜찮아요. 내렸어. 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뭐 얘기하려고 했어요? 리베라 서과정이나 그 렉사프로 11년 먹는데 비뇨기과적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인베가 여기 꼭 먹어야 될 약 아니거든요. 클로자핀도 꼭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얘기해서 뭐해요? 비만 해결하려면 이거를 빨리 바꿔요. 비만 해결하려면 이거. 클로자리를 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예? 이거 다 끊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병원에 오면요. 88kg면 재발이 올 수 있으니까 8mm짜리, 4mm짜리 두 개를 잘 줘요. 그리고 아까 여기 벤저트로핀 같은 거 있었나요? 부작용 해소제 잘 주고요.
여기에다가 혹시 잠을 잤다가 디아제팜 10ml나 20ml를 자요. 그러면 몸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2주일 있다가 이걸 로나센 8까지 줄이는 시도를 해요. 요거 8 먹고, 벤제트로핀 1 먹고, 잠잘 자면 이거 다 필요 없고, 달랑 2개만 먹고. 그건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필요한 약 먹고서 부작용이 오는 거 안 먹으면 되잖아. 약을 변화할 때 약간 좀 저 몸에 적응이 잘 될까? 네, 그건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뭐 질문한다고 해결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머니 뭐가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도 지금 한 54kg 계속 말랐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살이 이제는 있는 정도가 된 거예요. 53kg에서 59kg, 5kg 정도 쪘어요. 지금도 점점 더 찔 거야. 네, 그랬을 경우에 로나신이나 젤록스를 어떻게 바꿀 수가 그냥 있나요? 바꾸면 돼요. 지금 저 정도 체격이면요. 예. 로나신 6ml 주면 돼요. 로나신 6ml하고 벤즈트로핀 1만 먹어도 돼요. 예, 이것도 한 2주 지난 다음에 이 로나센 4가 될지 안 될지 찾아보시면 돼요. 이 지금 체중이 한 10% 정도 늘었잖아요. 그럼 제가 저런 체격이 오면은 로나센 6을 줘. 여기 채소 용량 1에서 8 적어놨잖아요. 그죠? 로나센 6을 주고 벤조트로핀 1ml를 주고 2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주 후에도 그대로 줄지 4ml 달랑 하나로 줄일지. 제가 로나센 4ml 달랑 하나로 아주 잘 줄여요. 그러면은 체중도 다시 원래 체중대로 내려올 가능성도 많아요. 자, 10% 이상 체중이 늘어나면은 꼭 로나센이나 젤독스로 줄일 시도를 해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안면 근육이 실룩거리거나 이런 근육장애 부작용이 오거나 이렇게 지연성 운동장애가 올 가능성 있는 증세들이 나타나면은 셀피딘 아미솔로 바꿔주고, 그래도 안 되면 클로자핀으로 꼭 바꿔야 된다. 여자들이 생리를 걸리는 경우들이 대부분 약들이 다 그래. 이럴 경우는 아비파이를 쓰면 정상적으로 다 돌아온다. 지금 생리는 정상적입니까? 아니요. 한 달 건너고 그 다음 달은 적고 네. 그 다음 달은 그러니까 그게 좀 그것도- 제가 걱정이 되는데 그것도 인베가를 더 내리라는 소리예요. 네. 저게 3일까지 내려오면 그것도 없어질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줄이면 없어요. 그것도 더 줄이라는 얘기고, 또 로나센으로 바꾸더라도 6mm, 4mm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렉사플로 우중약을 계속 먹어야 되죠. 아니요. 우울증 환자도 아닌데 우울증 약을 계속 먹어요. 저 그리고 내가 치료가 안 돼서 우울한 거는 지금 렉사프로 먹어서 뭐 도움된 거 있어요? 우울증이 아니, 도움된 게 있어요? 예, 좋아졌어요. 그럼 좋아졌으면 먹으면 돼. 예. 그건 본인이 생각해보고, 또, 아니, 내가 이런 형편에 돈도 못 벌고, 나이는 이래가지고 살만 주고, 내가 우울하지 않으면 더 이상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약 끊었다가, 우울증 약을 좀 먹을 만큼 먹었다 싶으면 끊었다가 다시 우울해지면 그때 또 먹으면 돼요. 그거는 꼭 필요한 게 아니니까 본인이 먹었다 안 먹었다 해봐도 됩니다. 그런 걸 뭐, 한두 주일 간격으로 하지 말고 하면은 한두 달 간격으로 예. 우울증 약을 먹을 만큼 먹었으면 한번 끊어볼까 생각이 들면 끊어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혈병 약을 먹고 있었는데 조혈병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같이 먹게 됐는데, 그러면 조혈병 약을 계속 줄여서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어야 되나요? 예. 진단이 조혈병이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먹었던 그 항정신병 약은 어떻게 보면 괜히 먹은 결과가 되죠. 괜히 먹은 거라고요? 예. 20년 동안 억울하네. 뭐 억울하기보다도 또 그만큼 뭐 조증이 덜 왔을지도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조혈병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아까 얘기한 데파코트 500을 한 3년 먹으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약물 유래성 파킨슨병이 있거든요. 제가 예. 약물 유래성인데 그럼 그 구이타펜 끊어주면은 다 없어져요. 프로타핀 없으면 예. 그건 항정신병 약물 때문에 오는 파킨슨병이거든요. 그건 파킨슨 병이라기보다 가성 파킨슨 증후군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약 때문에 온 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약 끊어주면 없어져요.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아장아장거려요 이렇게? 아니요. 그럼 뭐 파킨슨 증세가 먼저 떨려요? 아니 지금은 증세가 약을 몇 달을 더 먹었더니 증세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크레타핀 400까지는 다음 주에 300으로 내려오면은 파킨슨 증상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도 체중이 불어가지고
좀 로나트리나 젤독스를 좀 먹고 싶은데 조울병에서 예. 그 체중 문제가 있으면은 이 의료보험이 로나세는 안 들어가 있어요. 젤독스만 들어가 있어요. 젤독스 바꿔도 돼요. 바로 바꾸고 싶으면은 월요일날 얘기해서 바꿔도 돼요. 예. 젤독스 저 지금 한 300 먹으면 젤독스 한 40부터 줬다가 어차피 다 끊을 약들이에요. 예. 그건 당장 바꿔도 돼요. 제가 잊어버리더라도 월요일날 생님 비만 때문에 젤독스를 바꿔준다고 그러셨는데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 예, 자, 예. 첫 발병이고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죠? 네. 이 체중이 10% 정도 늘었으면 더 내려갈 궁리를 하세요. 노나선으로 바꾸는 게 다 맞습니다. 네. 저한테 제가 당장 바꿔요. 그러잖아요. 한 6mm 정도 줬다가 2주 동안 아무 문제 없으면 4mm 달러 하나까지 줄여요. 그래서 4mm 달러 하나까지 내려오면은 생리도 다 돌아오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 다음에 아밀파를 또 바꿔요. 아까 거기 무월경 생리불순이 오는 아밀파, 이게 일본에서 개발해서 처음엔 굉장히 비쌌습니다. 하나에 우리 물질특허 풀리기 전에는 4,800원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다 풀려가지고 한 500원대로 다 떨어졌어요. 일본서 개발해서 아주 좋은 약이고 세계적으로도, 왜냐하면 항정신경 약물이 모두 여성 호르몬 중에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생리불순이 오고 생리가 안 나오고 그러던 게 제약이 개발돼서 해결이 됐어요. 제약이 일본에서 개발됐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아무튼 채소 유지 영양을 꼭 찾아야 되고, 부작용을 해소시키기 위한 약이 다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부작용이 오는 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생활하는 건 그렇게 해야 한다. 제 뒤에 계신 분 누구시죠? 예. 지금 약을 잡수시는 분이세요? 실습생. 또, 거기 어머님은 그 본인이 약 드시는 분이에요? 예. 약을 뭐 먹는지 알아요? 수면제 먹고 있어, 수면제요. 네, 뭐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수치쌤님하고 얘기하시고, 별 얘기 없으시면 시간이 딱 맞춰서 박수 치고 끝내도록 할까?